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연말인데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제일 잘 들리세요, 선생님? 이 교재는 118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제 고정금리와 이제 변동금리 대출을 비교하러 들어갈 겁니다. 용어부터 정리하죠. 대출금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표현은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나? 이제 HF가 어디예요? 안 들어봤으면 오늘 들어보면 됩니다. 예.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금융파트에 공부함이 등장하는데, 금융공사 정부가 자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정부 출자기관을 주택금융공사, 줄여서 HF라고 쓸 건데요. 금융공사에서 모기지론이라는 상품을 발행을 합니다. 그럼 모기지론이 뭡니까? 하면 이제 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 장기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라는 게 뭐란 얘기죠? 모기지론인데 이 모기지론이 고정금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실례도 물어본 적이 없고, 그럼 우리가 비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럼 같은 조건이면 만기 10년짜리보다 30년짜리가 대출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만기가 긴 게 정기예금도 1년짜리보다 5년짜리 예금 금리를 높게 주죠. 그렇습니까? 그럼 대출금리 당연히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 이유는 그러면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 같이 볼게요. 같은 1억을 대출하더라도 30년짜리가 원금 회수가 더디죠. 그렇습니까? 금융기관의 위험이 큽니다. 잠시 만납니다만 금융기관의 자금 부족 위험이에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위험이 더 커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더 높게 적용이 된다는 기본 기록이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10년짜리 금리가 대출 금리가 4%라고 하면 4%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이자율은 어떤 논리로 만들어질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에서 이뻐 보이면 4% 주고 안 이쁘면 5% 주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생각 한번 하고요. 금융기관이 대출을 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투자가 된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대출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익률은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우리 수익률은 뭐라고 했던가요? 5글자로 요구, 수익 또 반영을 합니다. 피셔 방정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자, 우리 공부했던 대로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상, 인플레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대출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 자금 가지고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대출하는 순간 무위험 수익이 날아갔으니까 대출 이자율에 뭘 반영을 할 필요가 있고 무위험률. 자, 그러면 대출을 안 했다고 하면 이런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대출하면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대가를 반영하는 거고, 대출하고 나서 인플레가 발생했다면 인플레이션 용어 정리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원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또한 위험이 되는 거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대출금리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율을 이제 학제적으로 명목 이자율이라고 써요. 명목금리, 명목 이자율이라고 씁니다. 대출금리 앞으로 뭐라고 한다? 명목금리 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럼 무위험률은 실질금리, 실질이자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서 대출 관련 위험에 대한 대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금리 4%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하면 실질금리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채금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채금리 예를 들면 2%, 대출 관련 위험 대가 1.5, 기대 인플레 0.5를 반영해서 4%를 결정을 하더라. 산수로 물었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걸 지문으로 물었어요. 대출자의 대출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의 위험에 대한 대가 무엇으로? 기대 인플레로 구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변할 수 있는 건데 4% 이 대출금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고정, 기본기능이 필요합니다. 다시 실질금리가 변하더라도 최초 명목금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고정금리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시험에 이제 물어보는 표현. 자, 기대 인플레를 0.5로 잡았는데요. 대출 이후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1%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보다 실제가 더 높죠. 그렇습니까? 다시 기대 처음에 얼마 잡았는데요. 0.5 이후에 1%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바꿔볼게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면 이만큼을 다시 여기다 반영해요, 못해요? 이거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대출기관은 더 달라 할 수 없다. 대출기관은 불리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차입자는 더 낼 필요 없죠. 상대적으로 뭐 하더라? 유리하더라. 이제 비교 지문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기대 인플레보다 실제가 더 높다면 대출기관은 상대적으로 손해가 되죠. 그렇습니까?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죠. 이쪽 금융 파트에 이제 시험 지문들이 비교 지문이 많아요. 누가 누구보다 불리하다, 유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잘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못하면 나중에 시험 지문 만나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던데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다시 기대 인플레보다 실제가 더 높으면 더 달라 할 수 없죠. 대출기관은 뭐하고 불리하고 차입자는 뭐하더라? 유리해지. 물어봅시다. 다른 조건 일정할 때 뒤에 비교합니다면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중 초기 이자율은 어느 게 더 높겠어요? 고정이 더 높다. 이유는 그런 것 같으니까. 예. 그런 것 같은 건 되네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 이를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니까 초기 금리는 고정 금리가 더 높게 적용이.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제 그것도 이제 헷갈린다 하시기 때문에 고자가 높을 고자는 아닙니다만 에라 모르겠다 높을 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유리 분리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다른 게 일정할 때 초기 유자는 고정 금리가 더 높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118페이지 네모 1번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기간 동안 초기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고정된 명목 이자율의 말이 보입니까? 그 명목 이자율이 시험장에는 표현이 바뀌어요. 대출 이자율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혹여 시험장에 대출 이자율 나오면 이퀄 뭐다? 명목 이자율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고요. 보조단 가시게 되면 모기지론이라고 있지요. 있나요? 예, 한번 보고 갑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라고 쓰는데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다. 장기주택 대출상품이라고 돼 있죠. 10년, 15년, 20년, 30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대출받는 게 모기지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단 들어가세요. 그럼 세 번째 줄을 보고 갑시다. 세 번째 줄에 가면 조금 전에 봤던데 중간만큼의 차입자는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어떤 위험이 적다? 금리 변동 위험이 적은 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뒤에 변동을 공부를 합니다만 변동을 이용했을 때 금리가 오르면 리스크가 커지죠. 그럼 금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써라? 고정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괄호 1번 타이틀을 밑으로 갈게요. 대출이자율의 결정 요인으로 갑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1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내용이고요. 2번 질문 갑니다.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끊고요.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무슨 금리다? 명목금리다. 이거 그대로 읽었어요. 대출금리는 인플레가 반영된 무슨 금리다? 명목금리라고 읽었던 거. 그 박스를 시험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명목금리를 뭐라고 쓰신다? 대출금리라고 쓰시는 겁니다. 명목금리를 대출금리. 그럼 이퀄 실질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에 대한 대가 그리고 뭐예요? 기대. 인플레. 피셔 방정식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써보세요. 명목금리 4% 쓰시고 실질금리 2% 써보고요. 위험대가 1.5 예상 인플레 0.5 그렇게 4%를 만들었다. 그럼 읽어볼 거예요. 실질금리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맨 앞에 4% 명목금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쓴다? 고정금리라고 썼던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가십니다. 중간에만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보다 초기 이자율이 더 높다. 이건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금리를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4번 질문 이유가 나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실행 이후 금융기관이 위험 요인을
대출 금리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죠. 그럼 대출 관련 위험 프리미엄을 지금 위험 할증률을 사전에 명목 금리에 반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시험장에는 이유는 안 묻고 서론과 결론만 가지고 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가는 게 오래 남겨두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괄호 2번 가세요. 타이틀에 밑줄 들어갑니다. 그럼 대출 기간에 이제 대출 위험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대출 관련 위험들을 정의를 합니다. 용어들을 정의할 건데 첫 번째 쓰실 건 없고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표현도 정의합니다. 자, 채무 불이행은 누가 하는 거라고 해요? 지난주 용어 정의는 했어요? 돈 빌려간 사람 차입자, 채무자가 하는 거고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구 위험이다? 대출기관의 위험이다.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되거나 대출 이후에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습니까?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지난주 우리가 LTV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 비율이 50%라고 할게요. 담보 인정 비율. 주택 가격이 4억 원. 그럼 융자금 얼마까지? 4, 5, 20. 이렇게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럼 이후에 집값이 불행히도 2억으로 폭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2억 분의 2억이잖아요. 몇 프로가 된 거예요? 100%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주택 가치가 하락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 100% 올랐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안 좋은 거? 융자는 얼마 했는데요? 2억. 담보 가치가 2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상황이 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됩니다. 그럼 집값이 슬슬 내려가기 시작하면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담보 인정 비율 50%를 맞추세요라고 해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다. 예. 문제는 이제 봅시다. 융자금을 조금씩 상환했다면 관계없는데 상환하지 못하고 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맞추라고 하면 추가 담보를 제시하라고 해요. 그럼 추가 담보를 제시는 못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 빚을 갚으세요라고 합니다. 빚을 못 갚아요 하면 뭐라고 해요? 배를 째러 옵니다 합니다. 그 경매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융자금을 갚아간다면 좀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시스템 리스크로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경험을 이미 해봤어요. 2011년, 12년도에 온통 금매. 구제금융 때도 금매. 그런 상황이 뭐 당장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혹여 그런 상황에도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면 원금을 갚아가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장에 물어봤던 거. 소득이 향상되고 가치가 오르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뭐 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걸 소득이 향상되고 가치가 오르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증가한다. 그걸 문제라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안 돼요. 채무 불이행 위험 원인은 뭐에 있다? 소득과 가치에 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큰 편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보다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큰 편이다. 이게 생활 속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근데 시험장의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면 헛공부를 많이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타교재, 피사, 이사 체계법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변동금리 대출이 채무 불이행위입니다. 그래서 써놨습니다. 안 맞습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 이런 경우는 금리 변동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게 되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시험장에서 못 써먹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무 다시. 그러니까 무작정 유리를 물어볼 수 없다. 금리가 올라서요.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있죠. 그렇다 한들 소득이 향상되고 가치가 오르면 채무 불이행위험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막 유리 분리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건을 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요 두 가지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후에 공부할 내용은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소득을 따져봐야 되죠. 지난주에 DTI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LTV를 내려서 초기 융자 금액을 줄인다면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관리 방법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용어를 잘 구분하고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금리 변동 위험입니다. 이게 표현 그대로예요. 지금 공부하시는 위험은 누구 위험? 대출기관이에요.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상승분만큼을 이자율에 반영해요. 못해요? 이거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금리 하락기가 아닌 건 뭐다? 상승기 때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금리 변동 위험이다. 그래서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10년짜리보다 30년짜리가 대출금리가 높은 이유는 또 있어요. 어떤 위험 때문에? 그렇죠. 금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장기 대출일수록 금리가 더 높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봅시다. 그러면 차입자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변동 위험은 없다. 고정을 써도 금리 변동 위험은 있다. 왜? 이후에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일이죠. 변동을 썼다면 이자 부담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금리 변동 위험을 제거한다는 말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없어요. 위험이 적냐 많냐고 하는 것이지 금리 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정금리 상품 이용해도 금리 변동 위험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쭉 보고 책 봐드릴 거예요. 자, 조기 상환으로 갑니다. 조기 상환이 뭡니까? 만기 전에 원금 미리 갚는 거죠. 다시 표현을 풀어서 만기 전에 원금을 변제한다. 만기 전 변제라고 합니다. 그럼 조기 상환 만기 전 변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하는 거고요.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기관의 위험입니다. 용어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복잡하게 묻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내가 목돈이 생기면 로또가 당첨되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험장 질문에 차입자가 목돈이 생기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 이렇게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물어요. 대출 이후에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다른 기관의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더 싸게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 4%를 갚을 요인이 되죠. 최근에 2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가 아니고 뭐다? 금리 하락기 때 차입자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이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표현인데 돌려막는다는 거 뭐라 그래요? 차환한다고 하죠. 돌려막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차환, 대환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하락기 때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위험이 되는 거죠? 미리 원금을 갚았는데 용자기간이 1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6년 차에 원금을 다 상환해버렸으면 나머지 4년 차 이자가 날아간 꼴이 된 거죠.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널티 성격의 조기 상환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이용하실 때는 조기 상환이 가능한 건지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걸 따져서 만기까지 나눠 갚는 게 유리한 건지 미리 갚는 게 좋은 건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갑니다. 유동성 위험으로 갑니다. 앞에서 잠깐 용어 정의했는데요.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딱 한마디로 쓰면 대출기관에 돈이 부족하다는 위험이에요. 자금 부족 위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동성.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은행을 자금 중개기관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할 거냐면 A라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가입했어요. 거꾸로 은행은 예금을 팔아서 돈을 끌어왔죠. 끌어오는 걸 조달한다라고 표현 정리했습니다. B라는 분이 대출을 요청을 했어요. 그럼 대출로 그 돈을 운용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중개기관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B가 빌려온 돈은 은행 돈이 아니고 누구 돈이에요? A 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은 자금 중개기관이라고 쓰는 거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다시 예금 팔아서 자금을 뭐 했어요? 조달, 대출로 뭐 했다? 운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금 금리는 싸게 2%, 대출 금리는 4%. 이렇게 남겨 먹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예대 마진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게 은행이 수익원이 돼요. 자, 그럼 예금의 만기는 길어봤자 몇 년입니까? 최대 맥시멈 해봤자. 예금 가입 안 하시니까 뭐 길어봤자 5년, 길어봤자 5년. 대출은 10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출 했던 원리금이 제때 회수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장기 대출이니까 회수가 안 돼서 예금 만기 때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정리하면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대출 운용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의 불일치 문제를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면 조금 불편하시면
하나는 정해야 돼.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 부족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뒤가 또 나올 거니까 그러면 돈을 더 끌어온다면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10년짜리보다 30년짜리가 금리가 높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어떤 위험과 금리 변동 위험과 뭐가? 유동성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더 볼 게 얘기합니다만 이 종류를 외웠냐고 묻는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시험장 지문에 아무렇게나 막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을 정리를 잘해둘 필요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 이 위험들을 미리 반영하다 보니까 초기 금리는 고정이 더 높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종류 외워할 필요 없어요. 용어들을 정리를 잘 해주시라 당부드린 겁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란 시장금리 상승기 때 상승분만큼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험. 시장금리 하락기 때는 뭐가 발생할 수 있고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이 떨어지고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 부족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채무 불이행 위험. 기억은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 니은 갑니다. 차입자의 소득 감소 동그라미 치고 상환 능력이 부족해지거나 두 번째 줄 대출이 담보 가치가 뭐해서 하락. 두 가지 원인 동그라미 치세요. 소득의 감소, 담보 가치 하락에서 대부 비율이 상승할 때 대출기관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용어 잘 구분하고요.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뭐 할 때? 상승할 때 동그라미 치고요. 상승할 때 금리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이자율에 반영할 수 없죠. 지금 읽으신 게 무슨 위험이라고요? 금리 변동 위험이다 표현을 했고요. 니은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기관 입장에서 금리 변동에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뭐하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볼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조기 상환. 조기 상환은 차입자가 한다고 했죠.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은 누구 위험? 대출기관의 위험이다. 용어는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 니은으로 갑니다. 고정금리 차입자는 대출 이후 시장금리가 뭐하면 하락하면 그게 핵심이에요.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다른 기관의 금리가 내려간다면 표현이 되는 거니까 더 싸게 대출을 받아서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해서 기존 대출을 갚을 요인이 되죠. 그렇습니까? 금리 하락기 때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출기관은 나머지 동안 이자 수익을 상실한 결과가 되었으니까 페널티 성격이 뭘 부과한다?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더라니. 밑에는 박스를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유동성 위험 기억 지문에 대출기관의 자금 부족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금융상품 팔아서 자금을 뭐하고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대출 등으로 뭐하더라? 운용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럼 니은에 나와요. 즉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끊고 장기로 대출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현금의 불일치 문제를 뭐라고 썼고 유동성 위험.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맨 마지막 줄 두 줄 내려보세요. 이러한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기관의 자금 부족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 돈이 부족하다는 위험이라고 한 거니까 용어를 잘 좀 구분해 두시려고 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가시면 대출기관의 자금을 추가로 더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뒤에 가면 용어가 자꾸 튀어나올 거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괄호 3번 공부한 거 정리하러 가면 특징으로 갑니다. 1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끊고 다시 바꿔서 기대 인플레보다 실제가 더 뭐 할 때? 높을 때 그럼 더 그만큼 반영해요? 못해요? 못해요. 대출기관은 실제 인플레이션만큼 추가로 대출 이자율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뭐 하더라? 불리해지는 동그라미 치고요. 대출 두 번째 줄에 대출기관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줄에 불리해지는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반면에 차입자는 세모로 갑시다. 차입자는 더 부담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럼 네 번째 줄에 유리하단 말이 보입니까? 세모로 갑니다. 그러니까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지더라는 표현이었어요. 그 단골 지문입니다. 잘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2번 지문 차입자가 고정금리를 이용해도 금리 변동 위험은 있어요. 다만 변동보다 위험이
적을 뿐이다. 우리 개론 공부할 때는 지난주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공부한 적이 있죠. 용어 정리하시면서 이자율 변동 위험이 체계적 위험에 들어갔었죠. 기억이 또 안 난다. 예.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회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 변동 위험 개론 어디 가서도 제거가 안 됩니다. 다만 적냐 마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거 자체는 안 되는 겁니다. 3번 질문가요. 고정금리 대출은 차입자 대출기관 모두 금리 변동에 노출이 됐는데 대출기관이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내려가세요. 4번 만기가 길어질수록 장기 대출일수록 대출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만기가 긴 상품이 대출자율이 더 높게 적용이 된다라고 쓰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자, 차입자 제가 하는 말이 맞나 보세요.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식의 지문은 없어요. 조건을 주고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고자 하려면 뭘 써야 되고 고정. 다시 향후에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한다면 뭘 써야 돼? 고정.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유도 조건도 없이 유리 분리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럼 네모 2번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변동금리로 갑니다. 이제 바로 비교 들어가는 거니까 변동금리는 표현 그대로 대출 이자율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등장한 이유가 있죠. 조금 전에 고정금리 상품 여기 보세요. 금리 변동에 심하게 뭐 돼 있다? 노출돼 있다. 그럼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전가하기에 고안된 게 뭐란 얘기예요? 변동입니다. 그럼 전가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대출기관이 차입자에게 금리 위험을 전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차입자가 변동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유는? 안 해봐서 모르겠다. 향후에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금리 위험을 받을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떠넘기려면 받을 사람이 그럴 의사가 있어야 가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위험을 떠넘기려면 전가시키려면 받을 사람이 그럴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럼 전가했으니까 변동금리 상품은 대출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 OX. 위험을 전가했으니까 변동금리 상품은 누구를? 대출기관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기관이 상대적으로 뭐하고? 불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가를 했으니까 변동금리 상품은 누구를? 대출기관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주더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표정이 어두워진 이유는 비교 지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당보들입니다. 자, 그럼 시중에 있는 상당수의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를 취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든 주식을 사든 생활비를 쓰는 용도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상당수가 뭘 쓰고 있다? 변동이다. 그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대출금리는 이와 같이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가산금리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표현만 달리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자 고정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했어요? 위험대가. 표현 바꿔가지고 얘는 뭐라고 쓴 거고? 기준금리. 위험대가를 가산금리라고 쓴 겁니다. 그럼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직업, 소득 등등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합니다. 신용도가 좋으면 깎아주고 안 좋으면 높여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뭡니까 하면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요. 이제 공부를 할 내용은 코픽스 기준금리를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코픽스 기준금리는 뭐예요 하면 코에서 피가 나는 금리예요. 코에서 피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표현으로 쓰면 얘가 자본 조달 비용을 지수화해서 금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행연합회에서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부담 갖지는 말고요.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시험은 딱 한 번밖에 안 물어봤어요. 일단 그 대학 교수들이 책상에 앉아있다 보니 연구를 안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안 물어봤어요. 자, 왜 은행은 자금을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자금 끌어온다 그랬어요? 써놨는데 예금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예금 팔아서, 적금 팔아서, 상호 부금, 주택 부금 팔아서 여기다가 CD는 뭐예요? 콤팩트 디스크 아니고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이 상품들을 가입자에게 뭘 줘야 돼요? 은행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누구한테 씌우겠다는 얘기예요? 차입자한테 씌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그럼 뭐가 들어가서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이 상품들을 가중평균해서 만든 게 코픽스 기준금리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등장을 했냐면 예전에 CD 연동 담보대출 금리가 문제가 많아서요.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금리가 급등하면 차입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은행 자체적으로는 CD 금리가 은행의 실세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비판 때문에 10년 전에 코픽스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딱 한 줄밖에 안 나왔어. 이 지문. 양도성 예금융서 금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뭐가 도입되었다? 코픽스가 이렇게 도입되었다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보되 다만 그러면 코픽스 기준금리는 6개월 단위 혹은 1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자 코픽스 기준금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1.96이 돼요. 복잡하니까 1.9라고 쓰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얼마예요? 3.4. 그럼 이게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변하면? 쟤는 실질의 금리가 변해도 앞에 안 변했잖아요. 여기는 기준금리가 바뀌면 담보대출 금리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변동금리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매일 바뀔 건데 매일 바꾸기는 좀 제한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불편한 얘기니까 3월 달에 대출을 이용을 했으면 4월 달부터 4, 5, 6, 7, 8, 9 6개월이죠? 맞나? 9월까지는 얼마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3.4%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중간에 5월 달에 코픽스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10월 달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그럼 시험장이 물어봤던 건 이걸 6개월짜리를 3개월짜리로 바꿨어요.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바꾸겠다는 얘기죠. 다시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를 짧게 했잖아요. 짧게 하면 차입자가 위험이 커진 거죠. 다시 짧게 하면 차입자의 금리 위험은 더 커진 것이다. 그럼 금리 위험은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돼서 이렇게 물어본 거다. 그러니까 조정 주기를 짧게 할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부작정 짧은 게 좋아, 긴 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예전에 그럼 CD 연동에 비해서 코픽스가 조정 주기가 길죠. 그럼 이것만 따진다면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이 적어진 거잖아요. 천천히 반영하는 거니까. 근데 이면에 함정이 있어요. 자, CD 연동일 때는 CD 금리가 올라야 금리가 올랐는데 여기는 CD 금리가 아닌 다른 상품의 금리가 변해도 은행연합에서 금리를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금리가 내려왔어요. 코픽스가 처음 나올 때가 4.111 정도. 2년 전에 바닥 찍을 때가 1.25니까요. 그럼 10년 동안 금리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바닥 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금리가 올랐던 것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여러분 판단의 몫에 맡깁니다. 근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닐 거다. 나중에 금리가 급등하니까 너무 겁먹을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산술으로 따져볼게요. 자, 고점이 4.11, 바닥이 1.25니까 복잡해요. 이게 딱 폭이 얼마죠? 이 폭이? 차이가? 1.1이라고 하면 2.9대잖아요. 9? 그렇습니까? 그럼 절반 나눠보세요. 1.45 더해봅시다. 여기다 1.45 그럼 한 2.6 좀 되잖아요. 그럼 2.6이나 7이 될 건데 이 정도가 이제 금리의 균형 가격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2.67 갈 때까지는 크게 리스크는 없을 건데 나중에 상황이 복잡해져서 이게 균형을 벗어 오르기 시작하면 상황이 아주 난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코픽스 담보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지금 리스크는 별로 없는데 2, 3년 후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그럼 아무도 우리가 예상을 못합니다. 왜?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변동금리 쓰시는 대출이 없으면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고 그죠? 다 있을 거예요. 다 저도 있어요. 저도 이거 쓰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제 금리 나중에 오를 땐 크게 올라갈 개연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시험과 관계없는 없습니다만 자금 시장의 동향, 채권 시장 동향, 외환 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니까 지금은 당장 큰 리스크는 아니어 보입니다만 차후에는 상황이 난감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지나가면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아 그때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결정적인 시기 때 총알이 또 없는 거야. 갔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생활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요. 대출을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되게 다 생활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조금씩 정리를 해가는 게 공부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예, 흉흉한 상황이었어요. 시험장에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묻는 건데 물어봅시다. 그러면 차입자는 변동금리를 쓰는 것이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크다. 예를 쓰면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크다. 그냥 무작정 유리 분리는 안 물어봐요.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 예상하면 뭘 써야 돼? 변동을 오를 거라고 하면 고정. 그러니까 다시 대출기관은 고정보다 변동을 더 선호한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시험장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위험을 전가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변동금리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시험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주고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첫 번째 줄에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계속 변동하는 형태로 두 가지가 나와요.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나요? 예, CD 연동 담보대출도 있고 코픽스도 있습니다만 비중이 높은 내용은 아닙니다. 예, 네 번째 줄부터는 비중이 있어요.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뭐했다. 동그라미 쳐서요. 전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뭐하기 위해 회피하기 동그라미 쳐서 그럼 전가했으니까 따라서 변동금리 상품은 누구를 대출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주더라. 이건 단골 지문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괄호 1번 갑니다. 박스 안에 변동금리의 대출금리는 이제 읽으세요 여러분.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써보세요. 가상금리 1.5 써보시고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그랬고 그 기준금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 대상은 코픽스입니다. 쓰세요 여기다가 코픽스 기준금리를 쓰세요. CD 연동 이제 거의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기관에 있던 것만 있고요. 써보세요. 1.9 기준금리가 1.9가 됐고 가상금리 1.5가 됐으니까 합이 얼마예요? 3.4. 맨 앞에 그럼 금리가 3.4잖아요. 그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바뀌면?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코픽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담보대출금리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가상금리 용어 구분.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직업, 신용도, 연체 실적 등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차등 적용한다. 신용도가 좋으면 금리를 깎아주는 거고요. 나쁘면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밑에는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CD에 대해서는 안 물어요. 안 물으니까 궁금하시 한번 보시면 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예금 가입해 본 적 있죠? 가입하면 뭐 주던가요? 안 해봐서 뭐 통장을 주잖아요. 통장을. 그럼 통장에 거기 이름이 기록돼 있지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김영이 돼 있다는 얘기는 네가 가져 이렇게 타인에게 양도돼 안 돼? 안 돼. 그럼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받아요? 만기 때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이 CD를 한글로 풀었으면 양도성 뭐라고요? 예금. 그러니까 예금 증서기는 양도성이라는 얘기는 타인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많이 발행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 후진국일 때는 누구가 CD 1억짜리를 몇 장을 발행해서 누구한테 뭘 줬다더라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최근에 사실은 거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기명인데 무기명을 발행해서 내가 이자는 받고 우리 할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액면금리를 디스카운트 현재 할인해서 받아 이자를 선이자를 받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얘를 매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CD 연동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썼는데 문제가 많아서 뭐가 등장했다는 얘기? 코픽스. 그 부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실 내용이고요. 괄호 2번 가요. 코픽스로 갑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두 문자를 따가지고 코픽스 기준금리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딱 한 번 물어봤어요. 1번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은 양도성 예금 증서 연동 담보대출이 은행의 실세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게 도입이 이렇게 딱 한 번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내용을 좀 보고 갑니다. 2번의 기억 코픽스 기준금리 어떻게 만듭니까? 두 번째 줄에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이란 말이 보이죠. 지수화해서 공급되는 것인데 네 번째 줄에 참고로 봅니다. 정기예금, 적금, 상호보금, 주택보금 또 뭐 또 있어요? 양도성 그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 상품의 금리를 모두 모아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금리, 적금지금 금리가 올라도 기준금리가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줄에 그 취합에서 가중평균 해가지고 어디에서 은행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행연합회에서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딱 한 줄밖에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되고 넘기겠습니다. 동그라미 디귿 거기는 이제 시험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조정 주기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만 고려하면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이 CD 연동 담보대출보다 조정 주기가 길다고 했지요. 6개월 단위로 혹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항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 은행이 바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봅시다.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바꾸던 걸 6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못 바꾸잖아요. 이면에 이게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 쓰신 분들은 지금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 향후에 가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반영하는 대신에 큰 폭으로 인상이 최근에 크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96까지 갔으니까 하루 만에 0.3, 0.3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 이제 다시 이 제가 경고를 미리 드리냐면 10년 동안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를지를. 그러니까 이게 4.11이 나올 때 최고점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상황이 정말 나빠져 버리면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돼?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 되면 2010년, 11년도에 금매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위험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표정이 심각해지네. 심각해야 돼 사실은. 근데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재는 어쨌든 간에 옆으로 기고 있는 시장이에요. 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크게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자 좋으니까 하하하 호호호 웃고 하는데요. 이게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 그럼 준비가 돼 있던 가게는 버팁니다. 근데 준비를 못된 가게는 또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리스크를 줄이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 무서워요. 빨리 갚으려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렇게 2.67 넘어가 금리 모든 것이 균형을 벗어나면 급등합니다. 급등. 그냥 안 올라요. 균형을 벗어나게 되면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완만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한 2, 3년 후에는 급등해서 갈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괄호 3번. 공부한 거 정리합니다. 그 1번, 2번 앞에서 보고 왔던 것이니까 묶으세요. 자주 물었던 거고 거기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똑같은 내용이고 4번 질문 갑시다.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가 뭐 할수록이겠어요? 짧을수록 단골 질문입니다. 그럼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기관에서 차입자에게 더 많이 뭐 된다? 전가된다. 제일 많이 물어봤던 부분이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조정 주기가 짧은 상품보다 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볼 내용이고 5번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누구 물어봤어요? 차입자는 뭘 이용하라? 당연히 변동금리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럼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한다면 고정을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더라. 이게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바닥을 찍어서 이게 오를 때는 막 다이렉트 올라가나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옆으로 기어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흐름은 저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하더니 앞으로 또 금리는 또 다시 또 내려갈 거라고. 그것만 아니면 떼돈은 사실은 벌어요. 금리 방향만 보이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라는 게 있어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중간에 보합
이렇게 가더라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는 생각은 해. 개인적 생각은. 그러니까 다만 속도의 차이다. 속도의 차이. 이 뉴스보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렸잖아요. 우리도 올렸죠. 11월 달에. 그 내년에는 그럼 두 번만 올린다고 하잖아요. 속도 늦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향후 2, 3년 후에는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헤어지고 나서 잘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이거 정말 기본적인 걸 많이 놓쳐버립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오로지 그냥 중개 하나, 뭐 세무, 공법, 뭐 규제 이거 딱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놓쳐요. 그래서 거시적 경기 흐름을 항상 좀 관심을 두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좀 무거운 얘기 해야죠. 이거 비교하는 게 뭐 시험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혼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인 거니까 생활 속에 깊숙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서 위험을 리스크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 비교 이거 그냥 물어볼 때 막 유리 분리는 물론 아니라 그랬어요. 조건을 주고 항상 물어보는 거니까 고정금리와 차입자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거예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란 뭘 쓰고 고정. 향후 금리가 오를 거라고 하면 고정. 그렇습니까? 차입자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하면 변동을 쓰는 게 이자 부담을 줄일 수가 이렇게만 정리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20회 전까지는 자주 나왔던 건데 24회를 넘어가면서는 띄엄띄엄 물어봐요. 띄엄띄엄. 한 줄 이렇게 물어보고 비교 지문이 많아서 개념적인 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다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쉬었다가 가겠습니다.